봐도 재능이 없는데 글짓기 대표로 내볼 수는 없잖아. 그 대신 나는 사생대회의 대표로 뽑혔어. 그때 우리 학교는 한 학년이 5반이고 4학년 이상 한 반에 2명씩 대회에 나가가니까 우리 학교에서만 30명이 참가하는 거야. 대개는 미술반에 있는 애들이었어. 문예반에 있는 애들은 심리, 20리 떨어진 데서 농촌 애들이 많은데 미술반 애들은 거의 다 읍내에 사는 애들이고 좀 잘 사는 애들이었어. 글짓기는 연필하고 지우개, 원고만 있어도 되지만 미술은 크레파스, 화판, 스케치북이 필요한 것들이었고 빨리 써버리게 되니까 돈이 좀 드는 거거든. 그런 게 나하고 무슨 큰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사생대회는 토요일 오전에 우리 학교에서 열렸어. 우리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군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라서 그랬던 것 같아. 건물도 오래됐고 나무도 커서 그림 그릴 게 많았는지도 몰라.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유리한 것 같긴 했지. 우리는 주최 측이 확인 도장을 찍어서 준 도화지를 한 장씩 받아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여기저기 흩어졌지. 그런데 내 뒤에서 그림을 그리던 녀석, 옷도 지저분하고 검정 고무신을 신는 데다가 간접 냄새가 나는 녀석이 기억에 오래 남았어. 그 냄새며 꼴이 싫어서 자리를 옮기려고도 했지만 이미 노란 크레파스로 그 앞에 나무와 갈색나무 교사에 밑그림을 그린 뒤라서 그럴 수도 없었어. 참 그 냄새 머리가 아프도록 지독했어. 그건 한마디로 하면 가난의 냄새였어. 4학년이 되고 나서 나는 미술반에 들어갔지. 천숙이 선생님은 문예반을 맡았는데 미술반을 맡은 주은희 선생님에게 나를 특별히 부탁했다고 했지. 아버지 이야기를 했는지도 몰라. 천 선생님은 자신이 직접 본 사람 중에 가장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라고 했어. 그림과 동시는 분야가 다르지만 천 선생님의 다른 예술에 대한 평가 기준도 상당히 높았지. 아버지는 한때 그림을 그리겠다고 했다가 할아버지에게 혼이 났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가난한 농사꾼의 자식이 도시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예술인 미술을 평생 직업으로 삼겠다고 했으니 할아버지는 이해를 못했지. 그래도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미술반에서 활동을 했고 같은 또래에서는 제일 그림을 잘 그리는 걸로 인정을 받았었나 봐. 서울에 있는 국립미술대학에 합격까지 했다니 그 당시 고향에서는 1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싶었던 일이라지.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호되게 나무랐지. 그때 아버지는 집을 나가려고 가방까지 썼는데 그만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야. 할아버지는 달구지에 싣고 병원에 모시고 가니까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준비를 하라고 했대. 그때 할아버지가 유언으로 내 어미와 동생들을 한 끼라도 굶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그러겠다고 맹세했어. 할아버지는 이웃 동네에 살던 친구의 딸을 데려오게 해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약혼을 하게 했어. 지금은 이해가 잘 안 가는 일이지만 그때 20살에 결혼을 했을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지. 아버지는 할아버지 간호를 하고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대학 진학을 미뤘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해 봄에 쓰러지셔서 곧 돌아가셨고 그 바람에 어머니는 주부가 된 거야. 할아버지가 가을쯤에 병석에서 일어나셨지. 그해 겨울에 내가 태어난 거였고 그래서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게 된 거지. 나는 미술반에 들어가서 그림을 많이 그리지는 않았어. 한 해 전 3학년 때 학교 대표로 나간 건 비밀이었지. 주은희 선생님은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연습을 안 해도 못 본 척 해준 거야. 군 학예대회로 사생대회 장원을 하면 48색짜리 크레파스 5통하고 스케치북 10권이 상품인데 내가 그걸 받을 수는 없었어. 상품이 아이들 나무 할 때 쓰는 작은 지게로 한 줌이나 되니 10살짜리가 무거워서 못 받겠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름이 불려준 4학년 5반 대표가 받고는 입을 쓱싹 씻어버린 거야. 그게 알려지며 자기도 망신이니까 비밀은 지켰어.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릴 때 몽당 연필처럼 짤막한 크레파스하고 이미 그린 그림이 있는 스케치북 뒷면을 그림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 우리 집 형편에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자꾸 사달라고 하기도 힘든 일이고 아버지에게 염소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 게다가 내 동생이 넷이나 됐지. 미술이 별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지. 내 아버지는 동시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천숙이 선생님이 인정하는 화가의 재능을 타고났어.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 틀림없는데 다른 평범한 아이들처럼 죽어라 연습할 필요는 없잖아. 나는 미술반 아이들과 함께 주 선생님을 따라 산과지를 다닐 때 열에 8, 9은 스케치북을 펴지도 않았어. 가끔 선생님이
관찰도 공부하는 거라고 하면서 자연과 주변의 물건을 세세하게 봐두라고 했지. 아버지는 나에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 염소를 팔아서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주던 때, 그때는 아버지한테 좀 채 잘 없는 특별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 다시 병석에 누운 할아버지와 우리 식구들 굶기지 않으려면 정신없이 일을 해야 했지. 생각하긴 싫지만 내가 태어나는 바람에 아버지가 화가가 되려는 꿈을 버려야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일부러 그림 쪽으로는 모른 척 하려는 건지도. 그러다가 다시 국민체전이 열리는 5월에 돌아왔어. 그 전체 초중고 학생들이 참가하는 학예 대회도 당연히 함께 열렸지. 모든 게 작년하고 비슷했어. 내가 떳떳이 반 대표로 사생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대회 장소가 우리 학교라는 게 달라졌지. 이번에 장원상을 받으면 작품으로 그림 연습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크레파스 5통과 스케치북을 10권을 다 쓰기도 전에 다음 대회가 열리게 되겠지.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워. 상으로 그림 도구를 받아서 그림을 제대로 잘 그린 생각을 하다니. 그땐 전혀 우습지 않았어. 좀 긴장이 됐지. 차도 돼. 크레파스하고 스케치북이 상으로 나오긴 했으니까 모자라는 대로 어떻게 되겠지. 그냥 특선이나 입선을 곤란했지. 공책이나 연필밖에 안 주니까 상장 뒷면에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나는 아버지가 사준 크레파스를 들고 학교로 갔어. 한 해 전과는 다르게 크레파스 뚜껑이 달아나버려서 습자지를 덮고 고무줄로 동여맸지. 한 해 전처럼 그림을 그려서 제출할 도화지를 받아 들고는 뒷면에 미리 부여받은 내 번호를 적었지. 나는 124번이었어. 잊어버릴 수가 없는 번호야. 그 몇 해 전에 무장간첩들이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무장간첩을 훈련시킨 부대 이름이 124군 부대라서 그런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나도 도화지 위에 네모난 보랏빛 칸에 검정색으로 번호를 124라고 분명히 적었어. 내 앞에는 언젠가부터 여자아이가 2명이 앉아 있었어. 하나아이는 낯이 익었어. 같은 반을 한 적은 없지만 천숙이 선생님하고 같이 가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었지. 자주색 원피스에 검은 에나멜 구두를 신고 있었고 머리에 푸른 구슬 리본을 메고 있었는데 무척 얼굴이 희고 예뻤지. 나하고 한 반이었다고 해도 나 같은 촌뜨기에게는 말을 걸지도 않았겠지만 그 여자애와 나는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었어. 크레파스부터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것, 한 번만 더 쓰면 쓸 수 없도록 닮은 것이라는 차이가 있었어. 처음부터 다른 길에서 출발해서 가다가 우연히 2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겠지만 앞으로 영원히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야. 그 여자애도 그걸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 나는 한번 힐끗 넘겨다보고는 코를 찡긋거리더니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았어. 자리를 뜰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그리기 시작하더군. 나를 의식하기 전에 밑그림을 그렸던 게 아까웠겠지. 히말라야 시다가 쑥색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는 화단이 있고 화단 뒤에 나무 쪽을 붙인 벽에 흰 종이가 말린 유리창이 있는 교사가 있었어. 히말라야 시다 앞에 키 작은 연산홍이 서 있고 화단을 따라 발라진 시멘트 길에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 축구 결승전이 열리고 있는 공설 운동장은 꽤 멀었지. 멀지 않다고 해도 나에게는 목표가 있었어. 장원, 그리고 다음 군 사생대회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크레파스와 스케치북. 나는 그림에 집중했지. 내가 생각해도 그림은 잘 되었어. 마감 시간이 다 되어서 나는 그림을 제출했어. 그 여자아이는 진작에 가고 없었어. 그런 아이들이야 재미로 그리는 거니까 쉽고 빠르게 그리고는 내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지. 할아버지 말이 많았을지도 모르지. 그림 같은 건 돈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는 놀이라고. 우리 같은 가난뱅이 농사꾼이 무지렁이들이 무슨 예술을 하느니 마느니 개발을 불다가는 쪽박이나 차기 십상이라고 하는 거지. 이내 쪽박이나 잘 간수하는 게 주제에 맞는 거야. 그림을 제출하면 공설운동장에 갈 수 있고 잘하면 축구 결승전 끄트머리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 내가 정작 궁금한 건 심사 결과니까 말이야. 축구야 누가 우승하면 어때? 어차피 국민체전이니까 국민들 중 누군가가 이기는 거 아니겠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내가 1년 동안 퍽 성장했던 증거였어. 그렇게 되는데 10살짜리가 11살 이상이 참가하는 대회에 나가서 장원을 했다는 게 큰 작용을 했던 건 당연하지. 오후부터 3층짜리 신축 교사 2층
교실 한쪽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었어. 나는 예전에 함께 축구를 하던 아이들과 공을 차면서 시간을 보냈어. 이상하게 축구가 재미가 없었어. 자꾸 눈이 심사를 하고 있는 교실을 향하는 거야. 내가 쉽게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에서 엉뚱한 데 눈을 주니까 아이들이 정신을 어디다 파냐고 화를 냈지. 나는 미안하다고 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나한테 축구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사실 그건 크레파스나 스케치북 같은 상품이 아니야.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천재적인 재능을 명백히 확인하고 싶다는 충동이었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싶었어. 아무리 시골 구석에 점소나 키우고 누렁이를 잡아다가 장난을 파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 아버지니까. 심사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줄은 몰랐어. 다리가 아프도록 축구를 하고 수도꼭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몸을 씻고 다 말리도록 심사는 끝나지 않았어. 아이들이 풀빵을 사 먹으러 간다고 학교 밖으로 나갈 때까지도 나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따라가지 않았어. 고픈 배를 부여잡고 교사 앞에 앉아 있었지. 심사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야. 그냥 어떤 거라도, 개미라도, 결과의 부스러기라도 얻고 나서야 갈 수 있을 것 같았어. 아이들이 가버리고는 나자 학교는 조용해졌어. 그러고도 한 30분은 있다가 다른 군의 학교에서 온 심사위원들이 걸어왔어. 물론 나한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주 선생님이 보였어. 심사를 한 건 아니고 우리 학교의 미술 지도 선생님으로서 참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교문 조금 못 미치는 곳에서 심사위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주 선생님은 돌아서서 내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어. 새하얀 시멘트 길에서 떨어진 새하얀 햇빛, 그 위에 또각또각 찍히는 그 발소리를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해. 선생님은 히말라야 시멘트 의자에 숨은 듯이 앉아있는 나에게 와서는 불쑥 손을 내밀었지. 백성이 축하한다. 나는 못 잊어. 장원이다. 나는 목에 메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렇게 목이 죄는 듯한 느낌은 평생 다시 없었어. 그 뒤에 수십 번 이런저런 수상을 통보받았지만 나는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 내가 우는 것을 보고 선생님은 무척 놀라서 당황했어. 하지만 곧 내 어깨를 잡고는 내 얼굴을 가슴에 가만히 안아주었어. 그 따뜻하고 기분 좋은 냄새, 못 잊어. 나는 한 번도 상 같은 건 받아본 적 없어. 학교 다닐 때 그 흔한 개곤상도 못 받았으니까. 상에 욕심을 부려본 적도 없어. 내게는 모자란 게 없어서 그랬는지도 몰라. 어릴 때는 부유한 집안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딸로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여자 대학의 가정학을 공부하면서 판사인 남편을 중매로 만나 결혼을 했지. 내가 권력이나 돈을 손에 쥔 건 아닐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편한 적도 없어. 아이들은 예쁘고 별 문제 없이 자라주었지. 큰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는 적응에 힘이 들었지만 결국 학생 회장까지 지내면서 신문에 여러 번도 났지. 나는 상을 못 받았지만 내가 타고난 행운, 삶 자체가 상이다 싶었어. 하지만 단 한 번 상을 받을 뻔한 적이 있지. 스스로의 실수 때문에 못 받은 거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받을 상이 남에게 간 것을 바로잡을 수 없었으니까. 할 수 없었는지도 몰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면 아니면 천숙이 선생님한테라도 왜 안 했을까? 그때 내가 나를 스쳐가던 그 아이 표정 때문일지도 몰라. 떼국물이 흐르던 목덜미, 전신에서 풍겨나왔던 뭔가 찌는 듯한 그 냄새, 그 너절한 인상이 내 실수와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는 게 너절하고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갖겠던 것 같아. 어쩌면 그 결과 한 아이가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씻지 못한 죄책감이 내게도 약간 느껴졌는지도 몰라. 상관없어. 나는 상하고는 담을 쌓고 살아도 행복해.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가 싫어.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는 사생대회 이틀 후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에서 전교생을 지켜보는 가운데 교단 앞에 나가서 장원상을 받았어. 글짓기, 서예, 밴드, 합창, 그림 전 분야를 통틀어서 우리 학교에서 장원상을 받은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어. 게다가 4학년이니까 앞으로 2년간 더 많은 상을 학교에 안겨다 주게 되겠지. 교장 선생님은 내가 4학년이라는 것, 장원을 했다는 것을 20번도 더 넘게 이야기를 했어. 크레파스 5통, 스케치북 10권을 혼자 들고 가기 좀 무거웠어. 글짓기에서 차하상을 받아서 앞으로 나온 6학년이 크레파스를 대신 들어줬지.
나는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중에 천천히 걸어서 내가 서 있던 자리로 돌아왔어. 조회가 끝나고 교실로 들어갈 때 옆에 있는 아이들이 상품을 들어줬고 나는 상장만 들고 들어갔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흥분한 교장 선생님은 전례가 없이 그의 하교대에 입상장을 찾아와서 강당에서 전시를 가지기로 결정했어. 나는 가보지 않았어. 가서 내 그림을 보는 건 뭔가 창피할 것 같았어. 그런데 가서 그림과 글짓기 서예 작품을 보고 배워야 하는 아이들은 입상을 못한 평범한 아이들이야. 창작의 재능이 없고 겨우 감상만 할 수 있는 아이들인 거야. 자,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일주일 동안 진행된 전시 마지막 날 오후 나는 강당으로 걸음을 옮겼지. 모르겠어. 왜 갔는지. 강당에는 아무도 없었어. 벽에는 전시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 글짓기는 원고지 여러 장에 쓰인 작품을 한꺼번에 벽에 앞정으로 박아놓고 넘겨가며 읽도록 해놨어. 차화상을 받은 동시는 아이들이 넘겨서 침을 묻히는 바람에 앞정으로 박아놓고 바람에 글씨가 다 지워지고 원고지 앞쪽 아랫장은 먹지처럼 까매졌어. 나는 천천히 그림이 전시된 것으로 걸어갔지. 내 그림은 맨 아래에 걸려 있었어. 입선작 8점을 지나서 특전작 3점을 지나고 나서야 황금색 종이 리본을 매달고 좀 떨어진 곳에 검정색 붓글씨로 장원이라고 크게 쓰인 종이를 거늘고 다른 작품보다 3뼘쯤 더 높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높이에. 그런데 그 그림은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었어. 풍경은 내가 그린 것과 비슷했지만 절대로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야. 아버지가 사준 오래된 크레파스에는 진작에 떨어지고 없는 회색이 히말라야 시다가 가지 끝 앞부분에 살짝 칠해진 그림이었어. 나는 가슴이 후들후들 떨려서 두 손으로 가슴을 가렸지. 타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 네모진 칸에 쓴 숫자는 분명히 124였어. 124. 북한에서 무장간첩을 훈련시킨 그 124군 부대의 124. 그렇지만 그건 내 글씨가 아니었어. 누가 왜 제 번호를 쓰지 않고 내 번호를 썼을까? 실수로 이런 실수를 하고 제가 받을 상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걸 알면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야. 다른 학교에 다니는 아이라서 제 실수를 모르고 있는 거겠지. 아니야. 그 그림은 구도로 봐서 내가 그렸던 바로 그 장소에서 아주 가까운 데서 그린 그림이야. 그 그림을 그린 아이는 천수기 선생님과 다니던 그 아이인 게 틀림없었어. 그러니까 나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제가 그린 그림을 봤을 거야. 그런데 왜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거지? 상품이 필요 없어서? 실수 때문에 처벌을 받을까봐? 나라면 가만히 있었을까? 왜 내가 그린 작품을 입선에도 들지 않았을까? 비슷한 풍경이고 비슷한 구도인데 가만히 그 그림을 보고 있자니 정말 잘 그린 그림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 장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림. 같은 장소에 있었던 나로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부분, 벽과 히말라야 시다 사이의 빈 공간에 처리는 완벽했어. 나는 모든 걸 그림 속에 우겨 넣으려고 했지. 비울 줄은 몰랐어. 그건 나를 뛰어넘는 재능인 게 분명했어. 비슷한 그림에 같은 번호가 쓰여 있는 걸 보고 심사위원들은 당황했을 거야. 한 사람이 두 작품을 그릴 수는 없으니 누군가 실수를 했다고 단정짓고 혼돈을 초래할지도 모르니까 둘 중 하나인 아예 세상 대회에서 제외를 하자고 했겠지. 그래서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 그림은 번호를 착각했던 아이의 그림에 못 미치는 그림으로 버려졌던 거야. 입선에도 들지 못했던 게 완벽하게 누군가의 생각일까? 주 선생님은 아니었어. 심사위원이 아니니까. 아니, 심사위원 중에 불려 들어간 것일지도 몰라. 혼란스러워진 심사위원들이 번호를 확인하고 그게 우리 학교 학생의 번호인 줄 알고 미술반 지도 교사를 오라고 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주 선생님의 조정으로 이루어졌고, 이례적으로 주 선생님이 그 결과를 미리 알게 된 것이고, 그런데 나는 주 선생님 품에 안겨서 울었어. 내가 그리지도 않은 그림을 가지고 상을 탔다고 감격해서 바보같이 바보.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면서 강당을 걸어 나왔다. 10걸음 뛰었을 때 강당 문으로 어떤 여자아이가 걸어 들어왔다. 자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검은색 에나멜 구두를 신고 있었지. 나는 그 여자아이를 지나치게 눈을 감았어. 눈을 감은 채 10걸음씩 다가가서 다시 눈을 떴어. 내가 주 선생님을 찾아가서 말했어야 했을까? 이건 내 그림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나는 그 사람만한 재능이 없다고. 실수를 바로잡아 달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 주 선생님의 품에 안겨 울지만 않았으면 찾아갈 수 있었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내 더러운 눈물로
조 선생님의 앞가슴을 늘어뜨린 휜 드레스를 더럽히지 않았더라면, 그림의 주인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그림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부정할 도리는 없겠지. 하지만 내가 먼저 선생님을, 주 선생님이든 천 선생님이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누구도 찾아갈 수 없었어. 그 뒤로부터 나는 늘 의심하면서 살았어. 누군가가 나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가 나와 똑같은 대상을 두고 훨씬 더 뛰어난 작품을 그렸고 앞으로도 더 뛰어난 작품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라도, 그게 포스터 물감으로 그리는 방공 포스터라도 내가 가진 능력 전부를, 그 일상을 쏟아부어야 했지. 언제나 어디서나 그 결과가 오늘의 나일까? 의심의 결과, 좌절의 결과, 누군가 내 비밀을 알고 있다는 생각 결과. 나는 화가가 된 후 풍경을 그린 적이 없어. 나는 그림의 원형, 본질로 들어갔어. 선과 원, 점, 그리고 바탕이 되는 사물의 원형, 본질을 최대한 추상화하고 이상화한 형태로 들어갔어. 내 모든 빛깔의 원형은, 이상은 그날 그 하얀 시멘트 길과 그 위에 흰 빛이야. 어라? 저가 걸어가는 저 사람 백성규 같네.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골똘하게 있을까? 인사를 해볼까? 안녕하세요 라고 해야 하나? 그냥 안녕이라고? 그리고 나서 고향 연도 초등학교를 말하며 알아볼까? 아이 귀찮아. 그런 걸 하면 뭐래.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른데. 나는 그림을 좋아하고 저 사람은 자신의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그만이지. 점점 멀어지네. 사라졌네. 나는 여기에 있고 나도 곧 가야 하지만.